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채팅으로 인사해 보세요. 이만나가 1등. 에이플로 이제 올릴 거야 이만나 성적을. 조가문이 그 다음이야. 그래 여러분. 무원강, 박영신, 한재원. 반가워요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그 숙명여대 그 최지연 교수님이 그 이중언어하고 학습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논의를 못했거든요. 그 질문을 나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려줄래요? 질문했던 사람들? 그러면 부장 강의하다가 중간에 그 내용들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가 대략 이번 학기 강의를 아마 6월 16일 날, 어, 6월 15, 6월 그러네요. 6월 15일 날 그 무렵에 이제 아마 종강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남아있는 챕터가 9장, 10장, 11장 남아 있어요. 이게 9장은 기억하고 관련된 질환들,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있어서 질환이 생기는 거, 기억 장애가 생기는 거 얘기할 거고 10장은 동물을 대상으로도 그 학습과 기억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옆방에 최준식 교수님이 그런 쪽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물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인간한테 인간 뇌에 직접 할 수 없는 실험들을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어떤 일반 원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알아낼 때 써요. 그래서 동물 연구를 10장에서 다룰 거고 11장은 이제 이 교과서를 모두 총정리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은 가능하면 조금 내용들을 좀 빨리 해서 15일이 아니더라도 6월 15일이 아니더라도 11장까지 모두 마치면 종강을 좀 빨리 해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죠, 그죠? 음, 그래요. 그래서 9장을 얘기를 고마워요, 권문경 학생. 음, 9장은 외현 기억과 그 기억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처음에 분류할 때 보면 의식 선상에 떠오르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그런 종류의 외현 기억하고 알긴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기억, 안목 기억이 있었는데 주로 뇌에 손상이 와서 기억 장애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주로 내가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오르는 기억, 그러니까 외현 기억 쪽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안목 기억 쪽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실어증 같은 거, 그러니까 뇌에 손상을 입어서 말을 잃어버려서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안목 기억 쪽이 어느 부분에 손상을 입었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기억 장애라고 그러면 외현 기억 쪽에 그 어떤 이상이 나타난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로 이제 그런 외현 기억을 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선원 기억 이런 쪽이죠. 에피소딩 메모리 이런 거. 어, 이거는 이제 그 앨런 베들리라고 그 왜 워킹 메모리 처음 말씀하신 교수님, 유명하신 교수님, 그분이 그 작년에 쓰신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기 박스 16.2 여기는 디멘치아 그러니까 흔히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치매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알츠하이머성도 있고 그다음에 혈관 그 성의 질환도 있고 그다음에 루게릭병 이런 쪽에 치매도 있고 프론토 템포럴 디멘치아도 있고 시멘틱 디멘 이렇게 여러 종류의 치매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흔하게 발견되는 게 알츠하이머성 이쪽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언론이나 뭐 병원이나 얘기들이 알츠하이머를 많이 얘기하는데 디멘치아는 한 종류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문경 학생이 마이크 켜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Dementia is an umbrella term 뭐 이렇게 읽어볼까요? Dementia is an umbrella term describing symptoms that occur when the brain is affected by disease. They are typically progressive and associated with aging, although earlier forms of dementia also occur.
There is a range of types of which the following are more common. 그래요. 요거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보면 디멘치아가 그러니까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를 다 묶어서 얘기하는 그런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징후군 이렇게 징후 이런 거 하고 증상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증상은 예를 들면 감기는 증후군이에요. 근데 증상으로는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콧물 나오는 증상도 있고 기침하는 증상도 있죠. 그러니까 디멘치아는 신드롬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큰 그런 텀인 거고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심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거고 프로그레시브하다는 뜻은 자꾸자꾸 이렇게 발전한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있고 중기 상태가 있고 후기 상태가 있고 자꾸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보통은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온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물론 젊은 사람도 올 수 있어요. 40대도 디멘치아 오거든요. 그럴 수 있고 지금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디멘치아의 종류들인데 권문경 학생 너무 잘 읽었는데 알츠하이머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긴 뭐 별거 없다. 교과서. 요 알츠하이머 그래요. 읽어보세요. The most common The most common cause is discussed in the text. 그래 교과서에 있다는데 알츠하이머성 디지즈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얘기를 할 건데 흔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우리 왜 디폴트 네트워크 배운 적 있죠, 그죠? 포게팅이 일어날 때 주로 왜 그 관련되는 뇌의 영역이었죠. 전전두엽도 관여를 하고 두정엽도 하고 해마 쪽도 하고 있었죠. 근데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는 멍 때리고 있을 때 나오는 그 활동하는 뇌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게도 전전두엽 이런 데가 우리가 뭔가 멘탈 액티비티를 무지 많이 할 때도 걔가 관여를 무지 많이 하지만 또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도 얘가 거기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역들에 어떤 특정한 그런 단백질, 그러니까 약물 같은 거죠, 뭐. 그 단백질이 거기 축적이 돼요. 그럼 그 단백질이 원래는 이니비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에 나오는 그 약물들이 활성화시키는 종류의 약물이 있고 억제제 역할을 하는 약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인 같은 거 이런 거는 활성화시키는 그 약물의 성분인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먹고 나면 잠이 안 오고 각성이 되게 커지잖아요. 반면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억제제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디폴트 네트워크 영역들의 억제제 성분인 단백질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인근에 있는 그런 신경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으니까 해마가 죽어버리니까 기억 상실증 같은 게 오는 건데 알츠하이머성이 흔히 그렇게 이제 발병이 되고요. 그러니까 해마나 이런 인근 영역에 손상을 입으니까 당연히 선행성 그 기억 상실증으로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사고가 뇌를 다치기 이전 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뇌를 다친 이후에 경험한 내용들을 새로 못 배우는 그런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 알츠하이머성에서 주로 나타나요. 역행성은 있지만 흔하지는 않고 주로 선행성이고요. 그다음에 베스큘러 디멘치아 이거는 혈관 쪽의 장애거든요. 누가 읽어볼까요? 유정암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가 안 켜지나요? 유정암 학생?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시켜보고 싶은데 조금 쑥스러워할까 봐. 임건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Vascular dementia? 네. Reduce- Reduced oxygen supply to the brain may lead to cell death. 어, This can occur either suddenly following a stroke or more gradually through a series of strokes. 맞아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 다 알다시피 그 에너지 저장고가 없어요. 그 동맥을 통해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공급을 받아야지 뇌가 활동을 하고 살아 있거든요. 대략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포도당이나 산소의 대략 20% 가까이를 뇌가 소비를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한 1시간이나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 이유가 뇌에서 그런 포도당하고 이런 에너지를 무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당 떨어진다고 초콜릿 같은 거 하나 좀 먹고 그러면 다시 반짝 깨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포도당을 공급해 준 거거든요. 초콜릿 먹는 게. 근데 이게 혈관에 어떤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 동맥으로 산소하고 포도당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뇌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뇌의 세포가 죽겠죠. 그래서 생기는 디멘치아가 혈관성 그 디멘치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심장에 장애가 있거나 그러니까 심장이 뭐 부정맥이거나 뭐 아니면 심장에서 뛰는 그런 그 속도나 강도가 약하거나 불규칙하거나 또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래서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뇌로 오는 그 동맥은 크게 3개 동맥이 있어요. 근데 큰 동맥에서는 되게 안 막히고 큰 그 동맥이 이번엔 중간 정도 굵기의 동맥으로 분화가 되고 또 중간 정기는 다시 더 가늘은 걸로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뇌세포에 가는 거는 모세혈관이 가게 되죠. 그러면은 되게 흔히 나타나는 게 뇌졸중이거나 뇌졸중은 그 혈관이 막혀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혈관 어디가 막혀 가지고 혈류가 그 뇌세포한테 영양분을 못 주니까 일시적으로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고 뇌출혈은 모세혈관이 압력이 높아져 터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혈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디멘치아고 그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디멘치아 with 루게릭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신경세포 안에 어떤 기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신경세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그냥 요거는 빨리 갈게요. 본 내용은 아니니까. 프론털 로브하고 템포럴 로브 쪽이 이렇게 연결 패스웨이가 있는데 그 패스웨이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디멘치아가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있고요. 시멘틱 디멘치아는 그 의미 장애인데 마치 왜 내가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독일어 단어를 내가 소리내서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시멘틱 디멘치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앵무새 얘기하는 것처럼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없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점은 디멘치아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심토으로 돼 있다는 거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흔한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제일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한 25 그 인근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겠죠. 대략 한 45 이후 정도부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한 65 넘으면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져요. 한 40대, 50대도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인지 기능의 떨어지는 속도가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65, 70, 80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미국 신경학회 쪽에서 자기가 행동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이런 권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건우가 한번 또 읽어볼까? 메모리 로스. 임건우 한번 읽어볼래요? 메모리 로스. 네, 들리십니까? 그럼요. 네. Memory loss that affects job skills. 그러니까 흔히 하던 difficult 일인데 예를 들어서 맨날 아래 한글 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래 한글에 위치 같은 걸 모른다든지 파일 같은 거를 뭐 세이브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든지 이런 종류의 메모리 로스가 있는 경우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difficulty performing familiar tasks.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Problems with language. 이런 게 이제 그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같은 것들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한다든지 또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멀쩡하게 말하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아주 오래전에 그 일인데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인데 이 사람은 원래 배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배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분은 브로카치러증으로 저를 만났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니까 어, 사업을 하니까 술자리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회식을 하는데 술을 먹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전화기를 꺼냈는데 어, 아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전화기를 꺼냈으면 뭔가 번호를 눌러서 어딘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좀 멍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혼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상해서 쟤 좀 이상하다 주위 사람이. 그랬더니 몇 사람이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못 먹는데 오늘 과하게 술을 먹어서 지금 취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병원에 안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계속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두엽 쪽에 그 뇌혈관이 터졌더라고요. 뇌출혈이. 그래서 조금 증상이 좀 심해졌죠. 그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외현적으로 잘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언어 행동이에요. 말을 갑자기 떠듬떠듬 한다든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막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막 질서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의. 네 번째 또 볼까요? Disorientation to time and place. 내가 지금 언제 어디에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다음에 또 Poor or decreased judgment. 뭔가 의사결정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결정을 하고 막 떼를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종류 10가지 정도 이렇게 행동이 뭐가 있으면 빨리 뭔가 병원에 가보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 10번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loss of. 임건우 읽어보세요. Loss of initiative.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안 해요. 그냥 무심해요. 그냥. 이 치매인 사람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혼이 나간 것 같아요. 멍하니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주위에 이제 계신 어르신들도 연세들이 조금 있으셔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런 게 보이면 제일 좋은 거는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대개 무슨 과로 가야 돼요? 이윤재 학생? 만일에 그러면 이런 게 보이면 이윤재 학생 뭐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볼래요?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요. 네. 대개 이런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 어디로 모시고 가야 돼요? 무슨 과로? 정신의학과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과나 거기보다는 더 저기 한 데가 신경, 신경과 쪽에 가야 돼요. 신경과. 네, 그러니까 신경외과는 뇌 수술을 하는 데고 뇌나 척수를 수술하는 데고 신경과는 내과거든요. 그래서 네, 신경과 쪽으로 가봐야 되고요. 정신의학과 이쪽은 되게 사이코라고 얘기하는 쪽이죠. 뭐 우울증이라든지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이런 게 이상하고 그러면 정신의학과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경과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들이 뭐 병원도 사실 자주 안 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기 보면 뉴럴러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신경과 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이런 일이 네. 없어야 되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주위에 보이면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 30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에 어떤 그 뇌졸중이 오거나 뇌출혈이 된 경우에 그 30분 요런 정도가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해요. 그러니까 30분 먼저 오면 살 수 있는데 30분 늦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보통 그래요. 그 뇌가 왜 그 피질이 있고 속의 안쪽에 뇌가 있잖아요. 근데 속의 안쪽의 뇌들은 보통 심장, 우리 그 생명 활동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심박동 같은 걸 조정한다든지 호흡을 조정한다든지 무슨 체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본 생명 활동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뇌 겉에 그 피질 쪽은 기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윤재 학생 만일에 뇌출혈이 생겼다면 뇌 안쪽에서 출혈이 있는 게 위험할까요?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뇌 바깥쪽이 더 위험할까요? 어, 뇌 안쪽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뇌 안쪽에 오면 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심장이 안 뛰면 바로 죽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디멘치아는 어쨌든 치매인데 거기에 여러 종류의 그런 치매가 있고
치매의 증상들 중에 또 유독 잘 보이는 게 기억상실증이에요. 그죠? 기억상실증은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오는 되게 이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심리적인 이유가 되게 커요. 갑자기 아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이러면 너무 놀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뇌 자체가 어디가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연결 부위에 어떤 이상이 좀 생겼거나 일시적으로 혈류가 잘 공급이 안 됐거나 뭐 이런 거라서 여기는 시간이 얼마 지나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이쪽 기질성 기억상실증 쪽은 뇌에 직접적인 어떤 손상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전두엽이라든지 부정엽이라든지 제일 흔한 거는 해마 인근의 그 측두엽 쪽인 거죠. 그죠? 해마 인근의 측두엽 쪽에 손상을 입으면 되게 기억상실증이 오게 되죠. 외현적인 거.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대분해서 볼 수 있고요. 주로 걱정스러운 게 기질성 기억상실증이 더 걱정스럽고 좀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9.1 섹션을 보면 기억 상실성, 경도성 인지 장애, 그러니까 amnesic, mild cognitive impairm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mild cognitive impairment니까 아직 치매까지는 안 온 거고 정상하고 치매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한 뭐 60살 넘으면 마일드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기억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기억 상실성 MCI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영어로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래서 줄여서 그냥 병원에서는 또 학계에서는 MCI라고 그냥 흔히 얘기를 해요. 근데 이 MCI 이 사람들은 특징적인 게 그 내측 측두엽 그러니까 해마에 있는 그 부위가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작아졌다는 거죠. 정상인보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여기 지금 표시한 여기가 그 내측 측두엽 쪽인데 여기가 옛날보다 작아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작아졌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지역의 세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는데 근데 웃기는 거는 살아있는 그 세포들의 보다 그 영역에 살아있는 놈들은 오히려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능이 그 부분이 몇 개가 죽어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다른 놈들이 보상을 하려고 더 많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무튼 MCI의 기억 상실성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 해마 플러스 인근 영역이 더 작아져 있다. 치매 환자들이 그래요. 치매 환자들의 이렇게 뇌를 찍어보면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 건강한 뇌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뇌가 작아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볼륨이. 왜 작아져 있냐면 너 위축돼 있는 거죠. 뇌세포가 죽어서 그래요. 그렇고 스터브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실험을 해봤더니 그 MRI로 이제 뇌를 찍어서 크기를 좀 본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일단 보면 여기는 정상인 그룹인 거고 여기는 환자 그룹인데 MCI 그룹인데 어때요? 좀 작은 게 보이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작아져 있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영역들의 활동은 더 크고 여기 실험이 되게 좋은 실험인데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얼마 딜레이가 있다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시기에는 이런 모양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검사 시기에 세 종류의 자극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보았던 거, 나왔던 거 학습 시기에 또 하나는 나왔던 거하고 유사한데 다른 거. 예를 들면 여기 학습 시기에 클로버가 나왔는데 검사 시기에는 이렇게 토끼풀 다른 풀도 나온 건데 모양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런 자극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처음 보는 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아보려고 했던 그 요점은 MCI에 있는 그 환자들이 일반적인 기억도 떨어질 건데
착각을 많이 하나. 그러니까 학습 시기에 저 학습하지 않은 건데도 모양이 유사하면 보았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나,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패턴 분리라고 하는 그렇게 적혀 있는 거는 나왔던 거하고 안 나온 거를, 그러니까 유사한 거하고 유사하지만 안 나왔던 거하고 나왔던 거하고 잘 분리를 해내는, 그러니까 똑바르게 기억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 경우고, 지금 여기 혼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 나오지 않았지만 학습한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이 더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 MCI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혼동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도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나는 뭐 치매 이런 거라기보다는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MCI를 겪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C1에 보이는 요게 그 측두엽의, 내측 측두엽의 해마 그 인근 영역들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요게 L은 left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왼쪽 뇌라는 뜻이고, 그 왼쪽 뇌에 CA3야 그 DG, 덴테이트 자이러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지금 MCI 쪽이 이렇게 액티비티가 많아요. 정상인에 비해서. 그게 아마도 지금 이런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주 원인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또 봐야지 질문이 있나 해서 냉 이렇게. 그러면 이 경도성 인지 장애 기억 상실증은 그 내측 측두엽의 영역들이 위축돼 있다라고 했는데 과대 활성화가 일어난다. 그럼 왜 그런 과대 활성화가 일어난 걸까? 한 가지 가설은 보충 반응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A, B, C, D 4개 영역이 다 같이 뭔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A, B가 죽고 나니까 C, D가 오히려 오버해서 반응을 해야지 A, B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종류의 가설이 가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A, B가 원래 C, D의 활동을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건데 A, B가 죽어가지고 견제를 못하니까 그 CD의 활동이 풀려가지고 탈억제돼서 활동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런 두 종류의 가설이 가능하다고 연구자들은 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거 둘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뇌의 어떤 그 특정 영역의 그 기능이 떨어지면 그 기능을 보상하려고 다른 뇌 영역이 더 많이 활동을 보통은 해요. 그런 게 이제 보통 보충 반응이잖아요. 근데 여기 연구 결과를 보면 탈억제 때문이라는 게 주된 결과예요. 요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이게 간질 그 치료제래요. 그러니까 감기, 우리 뭐 콧물 같은 나오면 뭐 감기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콧물 나오는 게 멈추잖아요. 지금 이것도 간질 자체를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간질의 발작이 일어나는 거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약물인데, 이 약물이 이 CA3하고 그 DG, 아까 그 부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얘가 한대요. 그러면은 만일에 탈억제가 맞았다면 이 영역들의 활동을 억제시키면 그 당연히 활성화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아까 혼동 현상 보였던 거고, 앞에 이런 패러다임에서 나왔던 거하고 유사하게 보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착각하는 현상, 이런 게 줄어들까 해보니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인근에 있는 이런 영역들이 CA1, CA3, DG, SUB 이런 애들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서로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의 어떤 그런 중요한 띠오리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띠오리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이렇게 A는 A만 하고 B는 B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A, B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A가 어떤 이유로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A가 B를 견제하던 게 풀려버리니까 B가 활동이 갑자기 확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얘기하는 그런 탈억제 때문에 그 MCI에서 과활 활성화가 일어나고 혼동하는 현상이 주로 일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왼쪽 나는 이제 선생님은 언어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니까 그 왼쪽 뇌에 되게 이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 언어 장애가 되게 오게 되는데 되게 초기에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이상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그 응급실로 되게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신경과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보통은 온 지 한 열흘 이때 보면 오른쪽 뇌에 그 영역들이 과활동을 보여요, 보통은. 그러니까 왼쪽 반구에 있던 지금 손상을 입은 뇌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뇌에 있는 유사한 그 영역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왼쪽 뇌에 그 A라고 하는 영역이 손상을 입어서 활동을 못 하니까 오른쪽 뇌가 마치 고삐가 풀려 가지고 활동이 되게 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뇌를 다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안 지났을 때 얼마라고 하는 거는 뭐 2 주나 열흘이나 이런 정도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때 이런 과활성화가 일반적으로 보이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안정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내에 그러니까 뇌 손상을 입고 6개월 정도 내에 회복이 되는 기능들은 대부분 돼요. 그리고 많이 돼요, 생각보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어떤 인지기능 장애는 어쩌면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탈억제하고 보충 반응이 두 개가 사실은 뇌의 어떤 기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MCI 경우는 탈억제 쪽이 더 강하다. 지금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9.2 섹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알츠하이머성 아까 기억 상실증 그러니까 디멘치아의 치매의 한 종류였던 거죠. 여기를 누가 읽어 볼까요? 아까 권문경 학생이 읽어 봤고 혹시 읽어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해 보려고요. 김희상 씨가 한번 읽어 볼까요? 아니면 그럴까요? 김희상 씨 한번 들리면 마이크 켜고 읽어 볼래요? 초기 알츠하이머성. 네, 초기 알츠하이머성 환자의 장애는 장기 기억 장애이다.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기 기억에 장기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MCI MCI 환자의 약 50%가 수년 내에 알츠하이머성 질환으로 변한다. 더 심해지는 거죠. 그죠? 아까 프로그레스 바다 그랬죠. 디멘치아가. 그렇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성 질환 초기에는 내측 축두엽의 위축, 두정엽, 전두엽 영역 등에서에서도 위축, 이게 나타나고 네, 어, 이 나타나고 알츠하이머성 질환 초기에는 장기 기억 장애를 주로 보이다가 후기로 갈수록 주의와 언어 등의 다른 인지에서도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 다른 피질 영역들에서의 활동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MCI는 두정엽이나 전두엽은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알츠하이머성으로 가게 되면 내측 축두엽이 이제 위축된데 거기는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감소하게 되고 이번에는 거기 플러스 두정엽, 전두엽 이런 다른 영역들이 또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걔들의 과활성화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종류의 인지 장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활동 증가가 활동 증가가 보충 반응 컴펜세이션인지 혹은 오작동 때문에 탈억제되는 것인지 둘 다가 다 맞아요. 둘 다가. 둘 다 때문에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측 축두엽에는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고 두정엽과 같은 다른 피질 영역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축적된다. 이 단백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른 신경의 활동을 억제하는 억제제의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통은 누구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젊은 사람들도. 왜냐하면 서로 왜 신경계 시냅스에 보면 어떤 약물은 그다음 그 덴드라이트, 그다음 그 뉴런의 활동을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약물도 있고 어떤 약물은 억제제도 있는데 둘이 같이 상호작용해서 두 번째 뉴런의 활동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반드시 타우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성에 오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거죠. 많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연구를 보니까 걔가 축적이 되면 그 인근의 세포가 죽으니까 이게 기억 상실증이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많은 거냐 이게 그거에 대해서 또 읽어볼까요? 이들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소비 대사가 모두 안 돼서 축적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서 그런 건지 정상보다 아니면 이게 매일매일 생산되고 소비가 돼야 되는데 생산은 정상으로 되는데 소비가 조금밖에 안 돼 가지고 남아 있는 게 오늘 생산된 게 남아 있고 또 내일 또 생산된 거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축적이 되는 건가? 후자가 맞대요. 선생님이 그 뉴욕타임스를 좀 보면서 거기에 그 최근 과학 기사 스탠포드 대학의 의대 팀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소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는데 수면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면 잠을 잘 못 자요. 그죠? 여러분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주위에서 뵈면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잠을 자도 깊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잔 것 같은데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게. 근데 잠 자는 동안 이 베타 아밀로이드 낮에 생산됐던 거에 되게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면이 짧거나 수면의 퀄리티가 안 좋으면 이게 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나온 거하고 합쳐져서 더 많이 축적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뭐 필수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여러분이 더 건강한 뇌를 가지려고 그러면 7시간 정도를 푹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게는 12시 이전에는 자라는 거죠. 12시는 자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내 뇌 건강이나 다른 신체 활동에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읽어볼까요? 너무 잘 읽는다. 일생에 걸쳐서 인지 과제, 예를 들면 책 읽기, 암기 훈련 등과 운동을 열심히 실행해온 노년층이 더 적은 수치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피질 영역에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이 인지 과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예를 들면 박사 졸업자하고 비교해 보면 박사 졸업자가 치매 올 확률이 훨씬 더 낮아요. 그런 거를 코그니티브 리저브 티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1번 뉴런이 있고 터미널 버튼이 있고 시냅스 있고 두 번째 뉴런에 덴드라이트가 거기 뻗어 있잖아요. 근데 신호를 이렇게 탐지하느라고. 그런데 그쪽 덴드라이트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은 한 1000개 정도의 덴드라이트가 한 뉴런에 붙어 있대요. 그런데 그 부위를 많이 쓰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악을 하는 전문가 같으면 측두엽에 그 소리를 감별하는 쪽에 뉴런의 덴드라이트가 약 10만 개가 거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그니티브 리저브 티오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노화가 되면 당연히 그 덴드라이트가 죽어요. 죽어서 부피가 얇아지게 되는 건데 원래 1000개의 덴드라이트밖에 없던 사람이 100개가 죽은 경우하고 10만 개가 있던 사람이 100개가 죽은 경우에 누가 치명타겠어요? 1000개 쪽은 치명타고 10만 개는 별 영향이 없겠죠. 그러니까 카그니티브 리저브 티오리는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뇌에 이미 덴드라이트를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나중에 망가져도 절대 포션으로 보게 되면 큰 포션이 아니라서 지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 거고 또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인지과제를 한다는 게 두 번째는 매일매일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책 읽기를 한다든지 암기 훈련 같은 게 되게 좋거든요. 선생님도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영어 문장을 통으로 외워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열흘 정도만 외우는 훈련을 하면 내가 기억 능력이 훨씬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이렇게 맨날 잠만 자고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콜라만 먹으면 내 뇌를 바보로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과제를 꾸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운동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1 요인은 아까 왜 혈관 쪽에 그 문제가 있으면 뇌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심박동도 굉장히 좋고 산소를 흡입하는 일도 좋아지고 혈관도 좋아서 혈류 흐름이 좋을 테니까 당연히 뇌 기능도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잘했어요. 잘 읽었어요. 지금 여기 그래프는 이거는 타우 아까 그 단백질 그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아밀로이드를 얘기하는 건데 Y축은 운동을 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7.5라고 표현된 게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그 권장하는 그런 운동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X축은 아까 그 좀 해로운 그 단백질들 걔들의 축적 정도를 보는 건데 어때요?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죠? 근데 이쪽 분면에 있는 그룹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그룹들이죠. 또 인지 활동을 많이 하는 여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되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제쳐도 내가 맨날 운동을 하면 너무 과하게 한다고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실제로 여기 일사분면이죠. 거의 없잖아요. 타우하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나 이런 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 활동이 인지 활동,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섭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영양가 있게 잘 먹는 거. 그러니까 영양가가 있다는 거는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미네랄이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골고루 먹으라는 뜻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또 수면도 11시면 10시면 자고 아침 6시나 이쯤 되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알츠하이머성 질환에 올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좀 잘 권하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최소민 양이 읽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다음번 볼까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성이 그렇고요. 경도성 그 뇌진탕, 그러니까 머리를 꽉 부닥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소민 학생이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원인은? 들리시나요? 그럼요.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 들리니까. 네. 원인은 자동차 사고, 운동하다가 다치는 사고, 그리고 전쟁 중의 사고 등의 뇌에 가해진 충격 때문. 그러니까 해부학적, 머리가 갑자기 꽝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빙 같은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좋거든요. 위에서 펑 떨어지면 그 물하고 머리하고 꽝 부닥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에 있는 뇌가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뭔가 기능이 이상하게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부학적 뇌 사진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30분 정도 동안 의식불명이 나타나고 24시간 정도의 기억 상실 증상을 보이고 주의와 기억 장애를 보일 수 있으나 보통은 수주 이내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 맞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경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정도로 뇌를 다쳤다는 뜻이 아니고 머리를 부닥쳤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30분 정도 의식불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꼴만 매기는 정도 그 정도는 아닌 거고 꽈당하고 넘어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뇌진탕. 근데 몇 주 지나면 이제 뇌에도 그 꽈당 부닥치면 혈관도 일부 망가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뇌 지주막이나 이런데 피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열흘이나 얼마 지나면 다시 그 뇌에서 흡수를 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뇌 압력도 떨어지고 뇌 쪽에 피가 나오게 되면 뇌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원래 그 두개골 안은 이렇게 밀폐되어 있고 안쪽에 뇌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뭔가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피도 물이니까 흘러나오면 부피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뇌 쪽이 이렇게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뇌압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뇌압이 높아지면 위험하죠. 안 좋죠. 근데 그런 일들이 처음에 일어나다가 몇 주 지나면 피가 다시 다 스며들고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고 그러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뇌압이 높아지면 빨리 뭔가 그 술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여기 읽어본 뇌를 다친 정도. 소민 양 읽어보세요. 뇌를 다친 정도, 이전에도 뇌를 다친 적이 있는지 등의 과거 병력, 뇌진탕 발생 시기와 검사 시기 간의 지연 기간, 뇌진탕으로 인한 증상들, 예를 들어 두통, 어지러움증, 구역질, 불면증 등의 증상 지속 정도 등이 있다. 이런 정도에 따라서 검사를 해보면 장기 기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작업 기억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 경도성 뇌진탕을 앓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조금 그 여기 머리에 뭔가 꽝 부닥치는 그런 종류 운동은 조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수영의 다이빙 같은 거, 권투 같은 거, 또 축구 같은 것도 하다가 너무 심하게 넘어지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조금 하더라도 재미있는 정도만 하고 너무 선수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도 이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급정거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 갑자기 꽈당 하고 부닥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아마 여러분도 운전을 많이 할 텐데 이렇게 너무 빨리 달리고 빨리 쓰고 그런 거를 조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거고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맥칼리스터 등이 실험한 거 한번 볼까요? 작업 기억은 최소민 학생. 네, 작업 기억은 배회측 전전두엽과 두정엽과 관련된다. 작업 기억 과제를 수행할 때 경도성 뇌진탕 환자의 fMRI는 정상인 대조군에 비해 이들 영역에서의 더 큰 활성화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망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fMRI로 찍어보면 아까 그 경도성이 활동이 많았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 태스크인데 원백 또 읽어보면 원백, 투백의 행동 결과에서는 경도성 뇌진탕 환자와 정상인 대조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백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가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앞전에 다가 나왔었나? 나왔으면 예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인데 여기 나가 나왔으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원백은. 그죠? 그러니까 쉽죠. 근데 투백은 전전에 나왔던 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건지. 지금 여기 내가 보고 있는 게 1인데 그 바로 전게 3이었고 그 전게 1이었으니까 예스라고 반응해야 되죠. 그럼 투백은 이 두 개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작업 기억의 로드가 더 크겠죠. 3백이나 한 4백 정도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4개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훨씬 어렵죠. 6백 되면 아마 최소민 학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못해요. 그래서 행동 결과를 보면 이런 정상인 그룹하고 이게 오픈 스퀘어가 노멀이고 여기 까만 그 클로스드 서클이 저긴데 그 뇌진탕 환자인데 별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MRI 사진상으로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더 큰 활성화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스포츠 또 읽어볼까요, 최소민 양? 스포츠 사고 환자 대상, 사고 2일 후, 2주 후, 2개월 후 등 3번에 걸쳐 엔백 태스크와 fMRI 검사. 행동 결과의 차이는 없었으나 fMRI에서는 3번 모두 심지어는 2개월 후에도 더 큰 활성화 차이를 보인다. 이게 외견상은 그래요. 그래요. 외견상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개월 후에도 뇌의 손상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RI로만 찍으면 뇌의 어느 영역에 위축이 있거나 손상을 입었는지를 볼 수 있지만
활동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경도성 뇌진탕 환자들은 뇌에 아주 미세하게 손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의사 선생님,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이거 판독을 해요. 되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이 눈으로 봐서는 다친 것 같지 않은데 fMRI로 그러니까 활동할 때 MRI를 찍어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이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심한 운동 해야 되는데 머리를 뭔가 이렇게 많이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류의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경도성인데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행동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실제 fMRI 찍어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볼까요? 대상이 누구였냐면 또 읽어보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거기다 제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최소민 학생처럼 이렇게 올리세요. 채팅에. 최소민 학생 또 해보세요. 경미한 스포츠 사고 환자 대상으로 환자들은 뇌진탕 병력이 없었고 의식 상실도 없었고 30분 이내로 지속되는 기억 장애도 없는 환자들. 진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축구하다 넘어졌는데 그다음에 행동 수행에서는 환자 집단과 정상인 대조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의 fMRI는 배회측 전전두엽과 두정엽에서의 활성화가 정상인 대조군보다 더 컸다. 아까처럼 이 연구의 이, 가치는 이 연구의 가치는 뇌진탕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여전히 전전두엽과 두정엽에서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최소민 학생 너무 잘 읽는다. 너무 좋다 목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저 선생님이 권고하는 거는 머리를 어떤 식으로든 부닥치는 그런 종류의 어떤 활동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결과를 보면 이제 최지훈 학생이 첸 등의 연구 한번 읽어보고 좀 더 심각한 여기 읽어볼까요? 수고했어요, 최소민 학생. 이제 최지훈 네.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심각한 뇌진탕이거나 여러 번에 걸쳐서 뇌진탕을 겪은 환자 대상으로 음, 이를 실험을 했는데 작업기억 수행 동안 경도성 뇌진탕은 배회측 전전두엽과 두정엽의 활동 증가를 초래하지만 뇌진탕이 심한 경우에는 이들 영역에서 오히려 활동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왜 그 MCI일 때는 뇌측 측두엽에 위축이 있고 활동이 많다가 알츠하이머로 발전하게 되면 이제 뇌측 측두엽의 활동이 감소하고 대신 두정엽이나 전전두엽 쪽에 뇌 영역이 위축되고 거기에 활동이 많아지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도 좀 비슷하죠. 경도성일 때는 지금 전전두엽 쪽에 활동이 이게 많다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하게 당하거나 이런 경우 보면 그 전전두엽이나 여기에 활동이 감소하고 그럼 진짜 이제 심각한 거죠. 그리고 다른 데든지 다른 뇌 영역도 당연히 뭔가 활동의 증가나 감소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지훈 학생, 복싱 선수 혹은 미식 축구 선수처럼 반복적으로 뇌진탕을 겪는 환자들은 만성 외상성 뇌질환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반복적인 반복적인 뇌 외상으로 오게 되는 뇌 퇴화를 겪을 수도 있다. 만성 외상성 뇌질환은 뇌의 여러 영역의 손상을 초래하는데 특히 전두엽과 내측 측두엽의 손상은 기억, 주의, 언어 등의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먹통이 되는 거죠. 거의 뭐 감정도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 치매가 오게 되면 결국은 하여튼 치매도 뇌의 여러 영역이 다 손상을 입는 건데 치매 이런 게 오면 인지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격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약간 공격성 같은 게 확 증가하기도 하고요. 제가 근처에 이제 있던 어떤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밥도 무지 많이 먹고 그리고 이렇게 변을 막 그냥 수시로 많이 넣어요. 그러면서 막 이불이나 뭐 이런 데 넣는 거죠. 옷이나 이런 데. 변을 못 가리는 거죠. 그걸 막 손으로 막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옆에 사람이 오면 이렇게 손으로 막 핥혀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이렇게 흉터나고 막 피나고 막 이러죠. 또 이불 같은 거를 그냥 잔잔히 다 찢어놓고 막 이래요. 벽에 벽지도 막 손톱을 긁어가지고 다 찢어놓고 막 이래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정서나 이런 쪽에도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오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아까 뇌진탕이 그 경우를 보는 것처럼 머리가 심하게 뭔가 부닥치고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읽었어요, 최준 학생. 여기 뇌측 측두엽 간질도 여기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최준 학생? 네. 간질 치료제를 복용한 후에도 발작이 계속되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음, 내측 축두엽을 제거하는 수술은 선행성 기억상실증, 수술 이후의 경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을 말합니다. 음. 왼쪽 왼쪽. 내측 축두엽 어. 제거는 언어성 장기 기억 장애를 일으키고 오른쪽 내측 축두엽 제거는 시각성 장기 기억 장애를 일으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1940년, 50년 초반 이럴 때는 간질이 있으면 심하면 좌우 반구의 내측 축두엽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폐해가 너무 큰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간질은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그 다른 특히 이제 기억 쪽인 거죠. 기억 쪽에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양쪽 반구의 모두를 이제 수술하는 거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죠. 수술이라는 게 잘 안 하고 한쪽 반구만 더 심한 쪽만 되게 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왼쪽 뇌는 언어하고도 가깝고 오른쪽 뇌는 공간 또 시각적인 거, 이미지 이런 거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장애를 기억에 보여요. 다른 연구들에서 그런 게 이제 보고됐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분 환자는 흔히 우리 책에서 왜 HM이라고 심리학 개론이나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이분이에요. 되게 잘생겼죠? 최준 학생 고생했어요. 너무 잘 읽었어요. 그리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 이제 간질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연세가 드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 까맣게 보이는데 여기 양쪽 반구에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의 해마 쪽 영역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제거 수술을 받은 거죠. 간질이 심해서 정상인들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거 시리얼 리콜 테스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뭐 여기, 입력, 모두, 지훈, 소민, 읽다 이런 식으로 20개 정도를 이렇게 1초 간격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조금 전에 들었던 단어들을 기억해내봐. 이런 회상 과제, 리콜 과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정상인들은 앞부분에 나왔던 몇 개 단어, 대개 한 두세 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기억률이 이 중간 부위보다 높고 또 끝에 20개의 단어였으면 20번째, 19번째, 18번째 들었던 단어들의 기억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알죠? 그죠? 그리고 끝부분은 리센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서 작업기억 성분이에요. 그죠? 앞부분은 장기기억 성분이고. 근데 이 HM 환자는 수술을 받고 나서 보면 어때요? 여기에 지금 단기기억 성분에 해당되는 쪽, 여기는 노란색 정상인이나 환자나 별반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차이 나죠. 앞부분에. 그러니까 장기기억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고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해마 쪽에서 카텍스 어딘가로 연결이 일어나고 정보를 조직화해서 그 감각 영역에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마 쪽에 지금 제거 수술을 받아서 해마가 없으니까 응고화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실험은 요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를 본 건데 여기에 지금 보면 레프트 템포럴이라고 되는 환자는 왼쪽의 해마 쪽을 제거한 환자고 라이트 템포럴은 오른쪽 내 해마 쪽을 제거한 환자인 거예요. 그리고 스몰 h로 써 있는 거는 영역이 작게 아주 작은 영역만 제거한 거고 큰 h는 큰 영역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왼쪽 뇌의
그 해마를 제거한 경우에는 이런 그린 과제를 할 때 별 영향이 없죠. 많이 제거된 그룹이나 적게 한 그룹이나 정상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제거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오른쪽 받은 사람들은 다 정상인보다 안 좋아요. 그죠? 포게팅률이 높아요. 여기 지금 Y축이 망각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높으니까 망각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고 많이 제거받은 사람, 오른쪽에 해마 쪽, 많이 제거받은 사람이 더 망각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른쪽에 해마 쪽은 뭔가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종류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마가 그 좌우 내에 모두 있는데 좌내에 있는 해마하고 오른쪽 내에 있는 해마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응고하는 데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되게 이상한 증상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최지원 학생 읽어봤는데 또 누구 읽어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채팅에 얘기해 보세요. 누구든 좋아요. 하나, 둘, 셋. 빨리 하세요. 빨리. 교수님,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일시성, 일시성 전역적 기억 상실증이려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번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다. 기억 상실증이 24시간 이내에만 있다가 그 후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 의식이 불분명하지 않아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런 기억 상실증 증상은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것이어야 한다. 즉, 환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증상이 있어야 한다. 일시성 전역적 기억 상실증 또한 혹은 후에 다른 종류의 신경학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근래에 머리 부상 혹은 간질 등이 없었어야 한다. 그래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되게 신기한 증상이에요. 그렇고 그다음에 일시성 이게 책에서 제가 막 갖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일시성. 네, 일시성 전역적 기억 상실증 환자는 사고 발생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역행성 기억 상실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사고 나고 이후의 일들을 기억을 못하는 선행성인데 때로는 역행성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흔히 사고 발생 후 몇 시간 동안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보인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요? 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조금 전에 질문했고 대답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물은 걸 자꾸만 묻고 그게 지금 기억에 문제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그죠? 힌트가 되죠. 그다음에 일시성. 네, 일시성 전역적 기억 상실증은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거나 매우 격하게 육체 노동을 했거나 뜨겁거나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잘 발생한다. 이러고서 중년, 이제 목욕탕 사우나 잘 안 가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지만 그래서 사우나 좋아하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에 갔다가 뜨거운 물에 가는 경우에 이런 게 생길 수 있대요. 아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 너무 그런 거 많이 하지 말라고. 예. 그다음에 중년. 네, 중년 혹은 노년에 자주 발생하며 동반 증상은 어지럼증, 구역질, 두통 등이다. 어, 특별한 이게 구역질이 치료법은 많이 나요. 구역질이. 여기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구역질이 많이 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안정을 취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 방법이다. 황당하죠, 그죠? 치료법이 없다는 게. 그다음에 여기는 또 거의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시성 전역적 기억상실증 환자의 뇌가 정상인 대조군과 무엇이 다른지를 fMRI로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게 한국 사람들 연구진이거든요. 순천향대학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찾았더라고요. 2008년도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20명의 20명의 일시성 전역적 기억상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를 했고 여기 잠깐만 이나리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 그러면 기억 상실증 환자가 오면 처방을 내리지 않고 우선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뭐 이제 놀래고 그랬으면 뭐 좀 신경 안정제나 뭐 이런 것도 주겠죠. 근데 뇌 자체에 뭔가 그 치료제 그쪽은 처방을 못 내리는 거죠. 지금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해마의 CA1. 해마의 CA1 영역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1mm에서 3mm 크기의 손상을 해마의 하부 영역인 CA1 영역에 가지고 있었다. 1mm에서 3mm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죠? 그거를 이런 네. 지금 오른쪽에 여기 지금 사진, 이거 MRI 사진인데 이거를 보고서 1mm 정도가 정상이라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관으로 구분해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동안. 그죠? 네. 그리고 해마 해마 말고 말고 다른 영역에서는 손상이 없었다. 신기한 현상은 현상은 일시성 전역적 기억상실증 발병 후 수일 내에까지도 보이던 해마 손상이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 이렇게 있어 보였던 게 CA1에 뭔가 이렇게 보였던 게 6개월 지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딱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하기를 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CA1으로의 혈류 감소가 일시성 전역적 기억상실증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는 거고 추측을 하는 게 뭔가 갑자기 놀래거나 너무 격하게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이완돼요? 아니면 수축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최소민 학생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이완될까요? 아니면 아니지. 이완되지. 그러면 혈압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이완되면 혈압이 낮아지죠. 낮아지면 혈류의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혈관의 느려지죠. 그러면 그 혈액이 뇌 조직에 영양분을 전해주는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느려지죠. 그러니까 약간 멍하고 이렇게 졸려지는 거죠. 그죠? 졸립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뇌가 지금 각성이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왜 우리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서 한 10분 가까이 되면 왜 이렇게 좀 멍해지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그런 거고. 근데 뜨거운 물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촥 줄어들 거고. 그죠? 그죠? 혈관이 줄어들 거고 혈관이 확 줄어들면 압력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낮아지나요? 높아지죠. 그죠? 그러면 혈류의 속도가 빨라질 거고 또 높아지면 혈액의 양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왜 발병하는 경우 보면 노년기나 약간 중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이 일시성 전역적 기억 상실증이 그러니까 혈관이 그렇지 않아도 조금 되게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지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있다가 찬물에 확 들어가거나 또 거꾸로 하거나 이러면 그런 혈류 흐름에 어떤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뇌세포에 어떤 영향을 줘서 아주 미세한 손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요?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왜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극단적인 게 재밌긴 한데 이렇게 좀 잘못 그런 일들도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죠? 지금 해리성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 또 뭐 어떤 프로이트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무의식 선상에서의 어떤 욕구 같은 게 뭐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억누르고 있어서 심인성 무엇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게 오는 거고 일시성 전역적은 뇌 손상이 있는 거죠. 아까 CA1에 분명하게 뇌 손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일시성 전역적은 아까 기질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해리성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도 원인을 자세히는 몰라요, 사실은. 거기도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혈관이나 이런 데에 뭐 좁아지거나 혈류의 흐름이 뭐가 떨어지거나 이럴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연구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원인을 자세히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하고 뇌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원인이 있는 경우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본다는 거죠. 기억 상실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학습은 가능해요. 우리 그러니까 안목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술 학습은 어떤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타자라든지 또 뭐 이런 어떤 순서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반복점화 우리 봤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면 첫 번째 보는 것보다 세 번째 빨라지는 거. 이게 일종의 감각기관이나 이런 데에 A라고 하는 정보를 보면 A라고 하는 정보하고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 A를 보게 되면 아까 봤던 뇌 활성화의 패턴이 다시 활성화될 거고 세 번째 보면 또 아까 그 영역이 다시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활성화됐던 뇌 영역들의 활성화되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거기 활성화된 놈들의 패턴이 일어났던 것들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고 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 학생이 이난희 학생이 교수님 갑자기 된 의문인데 기억 상실증 뇌손상 연구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케이스 수가 좀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가지고 경험에 영향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런 좋아요 이난희 학생. 그러니까 빨리 대학 가서 공부하려니까 왜 안 하고. 그래서 싱글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는 늘 문제가 되는 게 일반화가 문제가 있어요. 일반화하는데 우리가 그 심리학,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실험을 할 때 여러 명의 피험자를 쓰는 게 그 일반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에서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지금 실험 조건이 되면 그대로 나타날 거다. 이런 일반화 때문에 여러 명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들은 뇌를 다친 환자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환자 수를 집단으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또 구한다 손 치더라도 손상된 뇌 영역이 그렇게 다 똑같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싱글 케이스 스터디를 주로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싱글 케이스 할 때 일반화 그런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기존의 표준화된 검사들을 다 해요. 지능 검사라든지 성격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다 해서 이 검사들의 어떤 결과가 보통 노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손상된 뇌 영역의 기능만 노멀들하고 다르고 나머지 다른 기능들은 같다, 거의 유사하다,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보고 싶은 문제를 도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손상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것들도 정상이었으니까 지금 망가진 데가 만일에 망가지지 않았으면 여기도 정상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집단 연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일반성이 확실하게 확보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잘 없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방법을 써요. 답이 좀 됐나요, 이날이 학생?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도 다른 책에서 내가 가져온 건데 그 책에 보면 책으로 여기 내용을 여기를 좀 보면 외연 학습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해마를 써서 하는 쪽이. 그러니까 해마를 안 쓰는 안목 학습 쪽은 정상처럼 배울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억 장애가 보이면 그냥 뭐 이런 거 줄기 세포 같은 거 이식받는 거 아직 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은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목 학습 쪽을 쓰는 거하고 또 하나는 메모리 보조 도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 이런 게 보조 도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뭐 일정 같은 거 여기 적는다든지 또 삼성 그 메모 적는 데다가 내 아이디어 이런 걸 뭐 적는다 이런 식으로 보조 도구를 쓸 수 있어요. 그런 게 현명한 거죠, 그죠? 에이, 근데 오늘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다 그 시간이 다 돼서 이거 9장 퀴즈를 못 하는데
집에서 작성해 갖고 와서 공부 많이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기억심리학 강의할 건데 그때 강의 시작할 때 그때 내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같은 거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9장 강의를 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10장 그러니까 동물의 기억 얘기를 할 거예요. 제한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문제당 반 페이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여러분 아래 한글이나 워드나 이런 거 하는데 두 문제가 한 페이지 넘어가면 점수 깎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만 적으세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시작할 때 파일 보내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0장 수업해요. 자,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봐요.